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14일 금요일 팬의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이렇게 서서 뉴스를 시작하게 됐네요. 이제 12월에 14일이니까 12월의 중반이 막 지나가고 있는데 이 갤럽이라고 하는 여론조사 기관, 이 갤럽에서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을 조사했습니다. 어쩌면 갤럽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국정 지지율 조사를 하니까 2018년에 마지막 지지율 조사가 되지 않을까 싶어서 제가 여러분께 한번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일단 갤럽에서는 총 1000명을 대상으로 12월 11일부터 13일에 거쳐서 사흘 동안 휴대전화를 통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95% 신뢰 수준의 표본 오차는 플러스 마이너스 3.1%고요. 응답률은 15%라고 합니다. 과연 결과가 어떻게 나왔는지 하나씩 알아보겠습니다. 다음 장 보여주시겠습니까? 전국에서는 잘한다가 45%, 그리고 못한다가 44%로 조사가 됐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기 잘한다가 이렇게 올라오는 부분이 바로 이 평양 정상회담이 있는 그 기간이었고요. 이때 잠깐 올랐다가 계속해서 지지율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 그래서 드디어 45% 잘한다, 못한다가 44%니까 오차범위 안에서 잘한다와 못한다가 드디어 만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역별로 보니까요. 왼쪽은 지난 11월에 있던 조사고요. 오른쪽은 바로 12월에 있는 조사입니다. 자, 서울을 보게 되면 지난 11월에는 잘했다가 49%, 그리고 마이너스 1%포인트가 줄어서 12월에는 48%가 잘했다라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전 충청 지역은 11월에는 52%가 잘했다라고 얘기했지만 이번 12월에는 17%포인트나 줄어든 35%만이 잘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전라 지역 같은 경우는요. 75% 정도의 우리 국민들이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에 대해서 지지한다, 잘하고 있다라고 대답을 했었지만 12월에는 68%로 역시 한 마이너스 6%포인트 정도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대구가 40%에서 역시 28%로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마이너스 12%포인트 정도 좀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부울경이라고 그러는데 여기도 역시 41%포인트로 마이너스 5%포인트 정도 줄어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 대전, 충남과 그리고 대구, 경북 지역에서 가장 많은 그리고 또 인천, 경기도 많이 줄었군요. 국민들이 문재인 정부의 어떤 지지에 대해서 지지를 철회한 것으로 그렇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연령별로 한번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입니다. 20대에서는 11월에는 56%가 지지를 한다고 나타났지만 12월에는 49%로 한 7%포인트 정도 줄었고요. 그리고 30대에서는 64에서 58로, 40대에서는 58에서 54로, 50대에서는 42에서 35로,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많이 줄었습니다. 43에서 33으로 10%포인트나 줄어들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특이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20대인데요. 잘했다도 마이너스 7%포인트가 줄었지만은 잘 못했다도 마이너스 1%포인트가 줄었습니다. 왜 이런 결과가 나왔을까요? 바로 20대들이 한때는 여론에 좀 떠밀려서 문재인 대통령에서 많은 지지를 보내고 있고 현재도 49%, 33%니까 많은 지지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못했다도 늘어났다고 대신에 증가한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잘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그러니까 답변을 유보하는 비율이 20대에서 상당히 증가한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한번 이걸 직업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11월에는 40% 정도가 지지를 했었는데 12월에는 41%로 오히려 지지가 1%포인트 늘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 그래서 10월 조사 결과를 보니까요. 10월에는 52%가 지지하는 것으로, 자영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가운데 52%가 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뉴스로 이미 여러 차례 전해드렸지만 이 경제가 어려워지면서 자영업자들의 줄도산이 이어지고 있죠. 자영업자들은 그걸 먼저 겪었기 때문에 이미 11월에 대폭 문재인 정부에 대한 지지를 철회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12월에는 그 추락한 지지율이 그대로 유지했다고 볼 수가 있겠죠. 계속해서 블루칼러는 48에서 42로 한 6%포인트가 줄었고요. 화이트 칼라에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군요. 64에서 56으로 한 8%포인트 정도 줄었습니다.
그리고 가정주부 역시 꽤 많은 지지를 보였는데 46에서 38, 그리고 학생이 54에서 46으로 역시 많은 감소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무직 은퇴하신 분들도 역시 44에서 36으로 줄어든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결과를 보게 되면 역시 아까 바로 앞에 봤던 그 20대의 결과와 일치하는 걸 얻을 수가 있는데 바로 이 학생 부분입니다. 학생들이 54%, 40%를 11월에 이거 잘한다, 못한다로 응답을 했다가 12월에 46%, 33%로 둘 다 줄어듭니다. 둘 다 줄어들었다는 얘기는 그럼 도대체 어디로 자기의 의견을 표시했을까? 역시 모르겠다, 응답하지 않겠다. 이런 쪽의 비율이 4%에서 17%로 대폭 늘었습니다. 아무래도 어린 학생들이다 보니까 이제 정치의 그 현실에 대해서 조금 눈을 뜨면서 자신의 의견을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제 유보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끝으로 이 갤럽의 여론조사 결과뿐만 아니라 다른 곳의 여론조사 결과들도 한번 모아봤습니다. 일단 리얼미터라는 곳에서는 매주 여론조사 결과를 발표하긴 하는데 거기는 500명 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최소 1000명 이상을 조사하는 곳만 모아봤습니다. 보시면 알겠지만 갤럽에서는 방금 보여드린 것처럼 45%에서 44%. 타임 리서치를 보면 잘한다가 45.5, 못한다가 51.4. 리서치뷰는 잘한다 44.8, 못한다 50.5. 그리고 조원 C&I도 잘한다 43.2, 못한다 51.3. 그리고 여론조사 공정은 11월 말에 조사를 했습니다. 잘한다 31.6, 못한다 46.4였습니다. 글쎄요, 이 정도면은 문재인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지는 그 하락의 추세라는 것은 부인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과연 2019년은 어떻게 될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오늘도 저희 펜의 뉴스 보시면서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길 좀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알찬 소식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펜의 뉴스뿐만 아니라 저희 펜앤마이크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홈페이지에 있는 많은 뉴스들도 봐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북한과 김정은에 대한 우리 국민의 호감도가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북한이 남북정상회담 합의를 잘 지킬 것이라 본다는 응답은 38%,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응답이 45%로 나왔습니다. 지난 4.27 남북정상회담 직후와 상반된 결과입니다. 정부가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놓았습니다. 모두 4개안을 내놓았지만 최종 결정을 사회적 합의를 통해 이루겠다고 밝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결정을 미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주 예멘 난민 484명 가운데 2명에게 첫 난민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들은 언론인들로 예멘 후티 반군에게 비판적 기사를 써 살해 위협을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우리 정부가 이주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서명했습니다. 하지만 미국과 헝가리, 이탈리아 등은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주권 침해적 요소가 있다며 거부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전주지검이 사상 처음으로 양심적 병역 거부자 5명에게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반면 지난 6일 부산지검에서는 같은 병역 거부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판결에 불복해 상고하면서 병역 거부자 판단 기준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해 우리나라의 방위산업 매출이 1983년 이후 34년 만에 처음으로 감소했습니다. 수출 감소와 정부의 방산업체 제재가 더 강해진 것이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조시현 교육감의 혁신학교 강행으로 학부모들과 마찰이 일고 있는 가운데 학교 축제 수익금을 노조에게 기부하고 수업 시간에는 세월호와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 비판하는 등 혁신학교의 실태를 펜앤뉴스에서 단독 보도합니다. 정규재 주필의 논평과 펜앤퀴즈쇼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댓글창을 보니까 너무 높다.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뭐 이렇게 높냐 그런 말씀하시는데요. 약간의 허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갤럽의 조사를 할 때 그 사람이 과연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한 질문이 없더라고요. 만약에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에 나왔을 때 그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을 찍었는지, 홍준표 후보를 찍었는지, 안철수 후보를 찍었는지, 유승민 후보를 찍었는지 이런 거를 제대로 묻고 나서 그리고 나서 각각의 비율에 맞춰서 조사를 했다면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을 텐데 그런 질문은 없었고 질문 내용은 그저 자신의 정치 성향이 진보냐, 중도냐, 보수냐 이것만을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한 여론조사가 된다면 그럼 아마 그 거품이 껴있는 그 여론 지지율이 좀 빠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한편 이번 여론조사에는요, 이 갤럽에서 세 번째로 이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또 북한이 과연 남북 합의를 지킬 것인가 말 것인가에 대한 여론조사도 있었는데요. 관련 내용 한기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 간 합의 내용을 북한 김정은 정권이 앞으로 잘 지킬 것이라고 예상하는 국민이 4월 판문점 회담 이후 7개월 만에 크게 줄어 3명 중 1명꼴이 됐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습니다. 이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는 부정 전망에 처음으로 뒤진 사례이기도 합니다. 한국갤럽이 지난 11일부터 13일까지 전국 성인 1,003명에 대해 한반도 비핵화, 종전선언, 평화협정 전환 등 북한이 남북 정상회담 합의 내용을 앞으로 잘 지킬 것으로 보는지라고 설문한 결과 38%가 잘 지킬 것이라고 답했고 45%는 그렇지 않을 것이라고 봤으며 17%는 의견을 유보했습니다. 이는 올해 들어 같은 취지로 네 번째 설문한 결과입니다. 앞서 한국갤럽은 올해 4.27 판문점 회담 직후인 5월 1주차에 잘 지킬 것 58%, 그렇지 않을 것 20%, 의견 유보 22%라는 설문 결과를 냈습니다. 뒤이어 5월 5주차 두 번째 조사에선 잘 지킬 것 49%, 그렇지 않을 것 30%, 의견 유보 21%로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방문 시점인 9월 3주차의 세 번째 조사에선 잘 지킬 것 49%, 그렇지 않을 것 35%, 의견 유보 15%였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번째 조사에선 처음으로 부정 전망이 45%까지 올라 낙관하는 38%를 앞섰고 의견 유보층도 늘어난 겁니다. 구체적으로는 지역별로 광주 전라, 즉 호남권에서 유일하게 북한이 합의 내용을 잘 지킬 것이라는 응답이 56%로 과반이었습니다. 그렇지 않을 것은 19%뿐이었습니다. 부정 전망이 크게 앞선 지역은 대구, 경북 59%, 부산, 울산, 경남 55%, 대전, 세종, 충청 53% 등이었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 50대, 60대에서 부정 전망이 압도한 반면 30대와 40대는 긍정 전망이 과반이었습니다. 지지 정당별로는 더불어민주당의 65%, 정의당의 52%가 긍정 전망을, 자유한국당 82%, 바른미래당 66%가 부정 전망을 내놨습니다. 한국갤럽은 북한 김정은에 대한 호감도 조사도 올 들어 세 번째 실시했습니다. 지난 3월 2주차 첫 조사에선 김정은에 대해 호감이 간다는 답변이 10%로 극소수였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가 83%였습니다. 반면 남북 정권이 4.27 판문점 회담을 선보인 뒤인 5월 5주차 두 번째 조사에선 호감이 간다는 응답이 31%까지 올랐고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55%로 크게 내렸습니다. 이번 조사에선 김정은 호감도의 상승세가 꺾여 24%로 나타났고 비호감은 59%로 반등했습니다. 지역별로는 호남에서만 호감이 42%로 비호감을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습니다. 연령별로는 20대에서 비호감이 71%로 가장 높았고 호감도는 40대가 28%로 가장 높았습니다. 지지정당별로는 민주당 지지층만 호감이 소폭 앞섰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넷뉴스입니다. 여론조사 결과를 보니까 아직도 이 호남 분들은 김정은하고 북한을 참 좋아하시네요. 또 더불어민주당 지지하시는 분들도 그렇고요. 오늘 정부에서 이 국민연금 개편안을 내놨습니다. 총 4개 안을 내놨는데 그런데 딱 정해서 이 안으로 가겠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거는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김민찬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습니다.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을 만들겠다. 지난번에 일단 보건복지부에서 안을 한번 내놨었는데 네, 그래서 그게 돌려받게 됐었죠. 예. 덜 내고 더 받는 안을 위해서 소득 대체율을 45%에서 50%로 올리겠다. 예. 박능우 장관이 그렇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려면은 소득 대체율도 9%에서 13%까지는 올려야 됩니다. 소득 대체율이 아니라 보험료를요. 보험료율을. 예. 보험료율을 예. 9%. 그러니까 소득 대체율을 45에서 50으로 올리려면은 네. 9에서 13까지 보험료율을 올려야 된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네네.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다고 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돌려보내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네. 그래서 원래 11월 말까지 그 새로운 안을 준비하기로 했었는데 박능우 장관이 조금 네. 늦어진 겁니다. 이번에. 예. 예. 그래서 이번에 준비한 안을 1번 슬라이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예. 슬라이드를 하나씩 보면서 한번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4개 다 나온 거 한번 보여주세요. 예. 네, 그래서 4가지 안을 제시를 해줬어요. 예. 그래서 그 선택은 사회적 합의에 맡기겠다 이렇게 공을 던진 거고 예. 그래서 1, 2안은 현행을 유지하는 거, 보험료율이랑 소득 대체율은 유지하는 아니고 3, 4안은 역시나 보험료율과 소득 대체율을
올리는 예. 그런 안들입니다. 예. 근데 슬라이드 내려주시고요. 예. 자, 사회적 합의를 거쳐서 최종 결정하겠다. 뭐 좋습니다. 사회적 합의. 도대체 이게 뭔가요? 그래서 이제 박능호 장관이 이거를 이제 그 발표를 하면서 다양하고 상반된 의견이 많아가지고 도저히 하나의 안을 정부가 낼 수가 없었고, 예. 그래서 이거를 이 네 가지를 냈으니까 이걸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기를 바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회적 합의에 포함된 단체가 예. 국회랑 경제사회노동위원회입니다. 예. 네, 근데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그 노사정위원회의 이름을 바꾼 거거든요. 그렇죠. 네. 예. 노사정위원회라는 게 사실 조합주의 성격이 굉장히 강하고, 네. 그리고 정치적 싸움으로 굉장히 논란을 많이 빚어왔는데, 네. 노사정위원회로 그 사회적 합의를 시도하겠다는 게 상당히 무리수가 있고, 또 뭐 국민연금은 전부가 다 내는 건데요. 그렇습니다. 예. 또 공을 국회로 지금 넘겼다고 그렇게 해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기가 책임지기 싫으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를 갖다가 만들어는 내가 놓고 최종 결정은 너희가 해서 너희가 책임져 이런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야 참. 일단 네 가지 안 하나씩 좀 살펴보죠. 네, 그래서 1, 2안을 한번 보여주시면은 예. 1안은 이제 현행 유지를 하겠다는 겁니다. 보험료율을 9% 유지를 하고 소득 대체율이 현재 45%인데 네. 2028년까지는 40%로 내리겠다는 게 뭐 원래 목표였으니까 예. 그대로 가고, 대신에 기초연금이 현재 25만 원입니다. 그거를 30만 원으로 올리게 해서, 그래서 전체적으로 받는 실질 급여액은 좀 올리겠다. 그래서 현재는 86만 7천 원인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요. 저 기초연금이라고 하는 거. 저거는 연금이란 말은 했지만 사실은 세금에서 나가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예, 절대로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네. 그다음에 2안이 이제 기초연금을 대폭 이건 강화하는 더 주네요. 안이죠. 네. 예. 그래서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은 그대로 두지만은 네. 기초연금을 25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늘리겠다. 그러면 이제 실질급여액이 뭐 101만 7천 원까지 뭐 올라가게 됩니다. 예. 네. 3, 4안을 한번 예. 보여주시겠습니까? 세 번째, 네 번째 안도 마저 보죠. 네. 이제 3안부터가 이제 보험료율을 인상을 하는 건데, 네. 보험료율을 9%에서 12%까지 상당히 많이 올리는 거고, 예. 그렇게 하면 이제 소득 대체율이 뭐 40%에서 45%까지 올릴 수 있다. 예.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실질급여액이 91만 9천 원으로 나오고요. 예. 그다음에 4안 같은 경우에는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그러니까 최대 13%까지 올리는 그런 안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을 때 실질급여액은 97만 1천 원으로 나오는 걸로 보건복지부는 계산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청자들이 제일 궁금하게 생각하시는 게 이런 거 아닐까 싶습니다. 도대체 내가 낸 연금은 나는 받을 수 있을까? 네. 혹시 그와 관련된 내용이 좀 있는지요? 그래서 1안하고 2안으로 했을 때는, 네. 현행으로 유지를 했을 때는 2057년에 고갈된다고 지금 나와 있고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3안은 2063년, 4안은 2062년. 그래서 아무래도 보험료율을 좀 인상을 하게 되면은 예. 뭐 고갈 시기가 한 6년 정도, 5년에서 6년 정도 좀 늦춰지는 것으로 그렇게 계산이 됐습니다. 결국에 문재인 정부에서 주장했던 덜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았던 게 이 네 가지 안에서 결국에 증명이 되는군요. 그렇습니다. 비판의 목소리도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나요? 그리고 이거에 이제 더해서 네. 오늘 좀 눈에 띄었던 게 지급 보장을 명문화했거든요. 근데 이제 지급 보장을 명문화하는 게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게, 어차피 이제 그 명문화를 안 해도 결국에는 국가가 부담을 하게 되죠. 예. 근데 그렇게 법적으로 명문화를 해버리면은 이게 잠재 부채가 잡히게 됩니다. 그 연금을 회계 지급할 안에서. 때.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잠재 부채가 현재 2011년 기준으로 423조에 달하는데, 우리나라가 네. 이 연금 부채까지 잡히면은 뭐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는데, 그렇게 되면은 국가 신인도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예. 사실은 이 지급 보장 명문화하는 것은 상당히 신중해야 되는데, 어쨌든 정부는 단행하게 하기로 뭐 오늘 그렇게 결정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뭐 지급 보장을 한다는 얘기는 결국 연금이 고갈되면은 그걸 세금으로 메꿔주겠다 그런 얘기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부의 부채로 잡힌다 그런 얘기군요. 그렇습니다. 자, 전문가들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조동근 그 명지대 교수 같은 경우에는 네. 지금 4안, 그러니까 9%에서 13%로 보험료율을 올리는 거는 이건 무리다. 왜냐하면은 기업과 근로자 둘 다 봤을 때 이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예. 오히려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특히 비정규직 같은 취약 근로자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 예. 기업이 그걸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의견을 내주셨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기초연금이라는 말을 이제 정부가 쓰고 있는데, 예. 우리가 이 용어를 좀 조심할 필요가 있다. 왜냐하면 기초연금이라는 거는, 연금은 우리가 낸 돈을 받는 걸 얘기하는 건데, 기초연금은 그게 아니기 때문에 세금이 낸 적이 그냥- 없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노령수당, 기초노령수당으로 우리가
정정해야 되지 않겠느냐. 명칭 자체를요. 그렇습니다. 이런 예. 의견을 내주셨고 또 이렇게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인상을 하게 되면은 민간연금 시장이 죽게 된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민간연금 시장이 굉장히 지금 약한데 우리가 민간연금 시장을 키워야지 국가의 이런 그 연금 독점을 우리가 방지할 수 있고 현재 국민연금이 CFO가 장기 지금 부재 중이고 예. 그다음에 수익률이 굉장히 낮지 않습니까? 예. 이런 걸 견제하려면은 민간 그 연금 시장이 활성화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은 그 지금 연금 고갈 시기를 늦추려고 그 보험료율을 올리려고 하고 있는데 예. 보험료율에만 너무 치중할 게 아니고 우수한 민간 인력을 뽑아서 우리가 이거 운영 수익률, 그 국민연금의 운영 수익률을 높이는 방안을 제고해야 된다. 야,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지막 말씀이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요즘 국민연금 이 주식에다가 이상한 데다 자꾸 이렇게 투자를 하면서 뭐 삼성을 압박하는 그런 용도로 쓰고 이런 식으로 막 하니까 연금 수익률이 지금 무지 안 좋습니다. 그런데 연금에서 1조를 더 벌면요. 그 연금이 고갈되는 시기가 몇 년 더 뒤로 막 늦춰지거든요. 이거 요율을 올리고 그러지 마시고 빨리 제대로 좀 운영해서 국민연금으로 수익을 내야 됩니다. 그러면은 이런 연금 걱정 아예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게 진짜 국민의 노후를 보장해주는 그런 대책인 것 같습니다. 김민창 기자 설명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제주 지역에는 예멘에서 온 난민이 한 484명 정도 머물고 있습니다. 이들은 지금 우리나라에 난민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 가운데서 2명에게 첫 난민 인정 사례가 나왔습니다. 이 2명, 일단 정부에서는 이 2명에 대해서 정확한 이름이나 나이나 이런 건 밝힐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일종의 보호자 조치겠죠. 하지만 이들이 예멘에서 이 후티 반군에 대해서 약간 좀 그 비판하는 기사를 썼다가 생명의 위협을 받은 그런 언론인이라고 이렇게 밝히고는 있습니다. 자, 아직도 많은 예멘 난민들이 있는데요. 이들은 과연 지금 어떻게 심사를 받고 있는지, 또 심사 절차에는 문제는 없는 것인지 조준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제주 출입국 외국인청이 제주에서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 85명에 대한 최종 심사 결과를 오늘 발표해 2명의 예멘인이 첫 번째 난민 인정을 받았습니다. 난민 인정을 한 2명은 언론인 출신으로 후티 반군 등의 비판적인 기사 등을 작성해 납치, 살해 협박 등을 당했으며 향후에도 박해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제주 출입국청의 설명입니다. 난민 인정을 받은 예멘인 A씨는 제주도에 위치한 할랄 음식점에서 연합뉴스 기자와 만나 이제 안심해라며 난민 불인정을 받은 다른 사람들이 왜 그런 처분을 받게 됐는지 명확한 기준을 알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난민 지위의 A씨는 가족들도 한국에 데려올 수 있습니다. 올해 1월부터 예멘이 무사증 입국 불허 국가로 지정된 6월 1일 전까지 제주에 입국해 난민 신청을 한 예멘인은 모두 484명입니다. 이 중 2명이 난민 인정을 받았고 412명은 인도적 체류 허가, 56명은 불인정을 받았습니다. 14명은 자진 출국했습니다. 난민법 시행 이후 제주 출입국청이 직접 난민 지위 허가를 내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제주 출입국청은 불인정받은 이들에 대해 제3국에서 안정적인 정착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등 국내 체류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불인정을 받더라도 이위 신청 기간에 한국에 머물 수 있습니다. 난민 인정이나 인도적 체류 허가를 받은 사람들의 경우 출도 제한 조치가 해제돼 내륙으로 들어올 수 있습니다. 제주 난민대책 도민연대 이항 사무총장은 이번 출입국청의 결정에 대해 예멘 정부와 후티 반군이 휴전하기로 합의한 상태에서 우리 세금을 낭비해가며 난민 지위를 굳이 인정해줄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며 인도적 체류 허가자에 대해서도 출도 제한 해제 등 거의 난민 인정자에 준하는 대우를 해주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사무총장은 당장 프랑스에서도 이슬람 테러리스트들의 총격 테러가 자행되고 있다며 이번 난민 지위 인정으로 더 많은 난민들이 제주로 몰려올 텐데 무비자 지역인 제주는 여전히 별다른 안전 대책을 세우지 않고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해당 소식이 전해지자 인터넷 여론도 끌어올랐습니다. 네티즌들은 국민 안전이 최우선인데 가짜 난민이나 불법 체류자들이 늘어나면 유럽골이 난다. 폭동과 테러, 집단 성폭행이 일어날 텐데 미리 예방해야 한다. 자신들이 책임질 것도 아니면서 관용이니 포용이니 하며 받아주자는 사람들을 보면 어이가 없다는 등의 의견이 달렸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여러분,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이 난민과 같은 이주민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그런 협약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정부에서는 일찌감치 참여를 선언했고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괜찮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많은 나라들에서는 이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대해서 문제가 있다. 자국의 국익을 그리고 주권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라면서 탈퇴하고 있습니다. 특히 스위스와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 의회에 의견을 드려야 된다면서 일단 거부를 하고 있고요. 미국도 지금 현재 탈퇴를 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도대체 이 정치권에서 이렇게 중요한 문제, 이게 잘못되면 난민들이 우리나라로 쏟아져 들어올 그럴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거든요. 이런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도대체 누가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까? 몇몇 의원들만 반대를 하고 있고요. 정부에서는 지금 모로코에서 열렸던 이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를 해버렸습니다, 이미. 이건 분명히 좀 문제가 있어 보입니다. 관련 내용 신민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한민국이 이주자 권리의 보호, 노동시장에 대한 차별 없는 접근 허용 등을 핵심으로 하는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했습니다. UN 회원국들은 현지 시간 10일 아프리카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정부 간 회의를 열고 이주민 권리 보호 등을 골자로 하는 합의인 이주 글로벌 컴팩트를 채택했습니다. 한국 정부는 일찌감치 참여를 예고했으며 이에 서명한 164개국에 포함됐습니다.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일종의 선언이라고 정부는 주장하고 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미국, 헝가리,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폴란드, 체코 등 여러 국가들은 글로벌 컴팩트가 주권 침해적인 요소가 있다며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주 글로벌 컴팩트 참여를 두고 국회가 격론을 벌인 곳도 있습니다. 스위스와 이탈리아는 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며 참여를 유보했습니다. 우리나라 역시 상반기 제주도에서 예멘 난민 문제가 불거졌을 당시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71만 명에 달하는 국민들이 난민을 반대한다고 청원한 바 있습니다. 그만큼 난민 문제에 민감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정치권에서는 침묵을 지키고 있습니다. 일부 야당 의원들만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조경태 자유한국당 의원은 13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협정은 거부하지 않을 경우 자동으로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컨센서스 방식이다. 우리 정부는 반대 의견 없이 회의에 참석해 협정 채택에 동참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조경태 의원은 또 이번 협정은 이주민뿐만 아니라 비정상적 방법으로 이주한 사람들의 권리까지 보장해주는 내용이라고 말했습니다. 조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독단적인 결정을 내리고 집권 여당도 아무런 입장 표명도 없는 상황이라며 국회 차원의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현주 바른미래당 의원 역시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정부가 소리소문 없이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에 참여한 것을 비판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제가 수차례 UN 이주 협정의 위험성을 지적하면서 경고했건만 이 불통 정부는 국민의 묻기는커녕 국회와 상의조차 하지 않고 강제 가입된다는 걸 알면서 세계 난민대책회의에 참가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이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라고 헌법 1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다며 그런데 국경을 누구에게 열 것인가의 문제를 국민들에게 묻지 않고 몰래 처리하다시피 했다고 성토했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펜앤드마이크와의 통화에서 UN 이주 글로벌 컴팩트 참여의 문제점을 설명했습니다. 그 집에 네네. 가족들한테 말도 안 하고 동거인 네. 드리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그러면서 그 사람들 우리 집 가족들하고 밥도 우리가 먹여도 살리고 어차피 집에서 죽으면 안 되기 때문에 살려놔야 되잖아요. 그죠? 네. 들었으면. 그러니까 부담을 가족들이 다 같이 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일이 어떻게 있을 수 있냐 이런 거죠. 그게 누군지도 모르고 사실 안전한 사람인지도 모르는데 같이 네.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 사람 뭐길래 그렇게 가족들 동의도 안 받고 그렇게 아무나 막 드리겠다고 하는 거지? 이런 거죠. 네네. 누가 주인이냐 이런 네. 거예요. 우리는 노예냐.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이현주 의원이 가족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고 그랬는데 우리나라에서 이 예멘 난민 문제 때문에 국민청원, 청와대 청원이 있었는데 그때 70만 명이 넘게 반대한다고 얘기했는데 청와대에서는 싹 무시하더라고요. 도대체 누가 가족인지 모르겠습니다. 다음 소식은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자 문제입니다. 이미 법무부에서는 지난달에 이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의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서 가석방 조치를 내렸습니다.
바로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이 양심적 병역 거부는 무죄 취지다. 이런 식으로 판례를 세웠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검찰에서는 이 양심적 병역 거부의 기준, 도대체 뭐가 양심적이냐, 이에 대해 상당히 엄격한 기준을 가져왔었는데 전주지검에서 5명에 대해 양심적 병역 거부 무죄 구형을 해버린 겁니다. 관련 내용 김정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검찰이 사상 최초로 무죄를 구형했습니다. 전주지방검찰청은 14일 종교적 이유로 병역을 거부했다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 등 5명에게 최근 무죄를 구형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들인데 지난 4월에 열린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5명 중 2명의 아버지도 같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한 적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엄격한 기준에 의해 무죄를 구형했다면서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양심적 병역 거부에 대해 무죄 취지 판례를 새로 정립한 뒤 대검찰청이 제기한 기준을 토대로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 측은 앞선 항소심에서 김 씨 등에 대해 신앙생활 기간 및 내용 등을 따지며 교리 암송 등을 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려내기 위해서입니다. 법무부는 지난달 소위 양심에 따른 병역 거부자 가운데 수감 기간이 6개월 이상인 58명을 가석방하기로 했다는 결정을 밝힌 바 있습니다. 당시 법조계 일각에서는 현재로서는 양심적 병역 거부자와 단순 병역 기피자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전주지검에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렸다면서 무죄를 구형한 겁니다. 전주지검 관계자는 대검의 기준을 통과한 5명에게만 무죄를 구형했고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2명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지 않고 재판부에 변론 재개를 요청했다면서 앞으로도 엄격한 기준과 철저한 확인 작업을 통해 양심적 병역 거부자 사건을 처리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전주지검에서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무죄를 구형한 것과 달리 다른 지방 검찰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해 상고한 사례도 있습니다. 부산지검입니다. 부산지검은 지난 6일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양심적 병역 거부자 3명에 대해 이들이 대법원 판결 기준에 따라 병역 거부 사유가 되는지 충분한 심리를 거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외부 전문가 위원 등을 구성해 충분히 심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미 무죄가 선고된 사람이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인지 더 조사해보겠다는 겁니다. 법조계 일각에서도 이날 전주지검 구형에 회의적 의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걸 어떤 체계와 시스템을 가지고 검사에서 구형을 했는지는 지금 아직 그 체제가 서 있지 않잖아요. 예, 맞습니다. 뭐가 그러면 이 사람은 양심적 판별이나 기준 어떻게 한다 이런 거를 서 있지 않은데 그 서 있지 않은 걸 가지고 뭐 도대체 어떻게 검사가 했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그 검사가 할 게 아니라 재판부의 판사의 영역으로 남겨둬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 거죠. 아직 그게 시스템이 완성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번에 전주지검이 병역 거부자들에 대해 무죄를 구형하면서 진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가릴 수 있는 기준을 마련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펜앤뉴스입니다. 네, 정규재 주필과 함께 오늘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주필님, 정말 문재인 대통령하고 김정은이 아무리 이제 평화쇼를 하고 해도 이제 국민들이 안 속는 것 같습니다. 여전히 다르게 생각하는 지역도 있죠. 예. 지금 전주지검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 지역 문제는 얘기하기가 참 민감하고 그러니까요. 곤란합니다. 예. 지역이라고 하지만 또 다른 생각을 갖는 분도 굉장히 많고 그런데 특히 뭐 전남북의 독특한 그 어떤 정치적 성향과 사회적 성격이 있습니다. 제가 언젠가는 특히나 이 보험 사기의 상당 부분이 광주 지역 한방병원에서 많이 일어난다고 얘기를 했다가 아주 혼이 난 적이 있습니다만은 사실 자세한 통계를 쭉 정부는 갖고 있어요. 예. 근데 안 내고 있습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거짓말 범죄, 뭐 보험 사기 통계 이런 걸 보면 굉장한 지역 차이들이 나요. 그런데 이 지지도 조사 같은 것도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그러지만 사실은
벌써 1개월 전, 2개월 전에 이미 평균적인 지지율은 다 무너졌어요. 예. 특정 지역에서 강고하게 바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차관급 인사가 16명이 있었는데 그중에서 5명이 호남 출신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지율이 높을 수밖에 없죠. 그 지역은. 아마 이제는 골라서 쓸 사람이 없다고 할 정도로 다 올렸을 겁니다. 그러니까 호남 인사를 많이 중용하는 것이 탕평책이다 이렇게 쓰던 지역 언론이 요즘은 그 말도 이제 안 하죠. 고맙죠. 쓸 수가 없죠. 쓸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그래서 지지도라는 것도 굉장히 편차가 나는데 그래서 실제로 뭐 서울에 있는 또 그쪽 지역 출신들도 있죠. 예. 말하자면 경기 인천에 또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그래서 이런 문제는 참 공개적으로 얘기하기가 그렇습니다. 저는 아주 그 친한 친구나 가족 중에 또 그쪽 지역에 있는 분들도 있고 다 건전하고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예. 그런데 또 어떤 공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정치 얘기로 들어가면 도저히 어떻게 설명이 불가능한 판단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주지검에 지금 검사가 구형을 한 겁니다. 예. 검사가 자기가 기소해놓고 자기가 무죄로 생각이 구형을 바뀐 했죠. 거예요. 예. 그래서 됐는데 지금 오늘 김정은에 대해서 조사도 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비교적 이제 이 조사 기간 중에 비교적 중립적이고 보수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이제 갤럽인데 갤럽의 조사는 그래서 다른 데 조사보다는 조금 신뢰도가 있다고 흔히 얘기를 하죠. 요즘에 그런데 또 그렇지 오늘 않습니다. 이 대통령 지지도 조사는 특히나 이 실제로 지금 이 대북 관계는 정말 거짓말과 고의적인 거짓말이면 사기치는 거잖아요. 네. 고의적인 거짓말과 잘못된 언론 보도, 정권의 호위 무사 노릇을 자처하는 언론 보도들 때문에 지금 국민들이 지금 이제 우리 최 앵커도 국민들이 이제 북한의 그런 그 평화쇼나 문재인 대통령의 평화쇼에 잘 속지 않는다고 느끼지만 예. 또 국민들이 지금 북한이 약속을 잘 안 지킬 것이라고 보는 비율이 크게 훨씬 높아진 높죠. 거 아니에요? 근데 사실은 지금 남북 정상회담에서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은 문재인입니다. 김정은이가 아니에요. 하하. 지금 전부 잊어먹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국민들이 전부 언론에 쏟고 언론은 정부에 쏟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판문점에서 나온 판문점 선언을 읽어보면 예. 전부 대한민국의 의무만 있는 거예요. 예. 북한이 핵을 포기한다는 얘기는 어디에도 없습니다. 한반도 비핵화라는 말이 저 밑에 가면 한마디 있어요. 예. 세 번째인가요? 네 번째 나오죠. 아니 큰 조항 중에 네네. 그 세 번째라 그러면은 윗줄 셋째 줄에 나오는 것 그렇게 나올 수 같은데 그게 있군요. 예, 아니고 예. 큰 조항 중에. 예. 전체 조항의 저 밑에 가면 네.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데 한반도 비핵화하고 북핵 폐기하고는 완전히 다른 얘기입니다. 예. 한반도 비핵화라는 것은 북한이 핵 보유국으로서 미국과 말하자면 대등하게 관점에서 핵 군축 뭐 이런 협상을 해간다는 겁니다. 예. 한반도 핵을 없애기 위해서 북한의 일방적인 그 행동으로 규정된 말하자면 북핵 폐기가 아니에요. 예. 그런데 판문점 선언이 나오고 나서 대한민국 거의 모든 언론은 북한 핵 비핵화 합의 이렇게 썼거든요. 예. 그거 다 거짓말입니다. 판문점 선언 자체를 보면 전부 지금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열심히 그걸 이행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이 나라 저 나라 쫓아다니면서 핀창까지 받으면서 북한을 대변하고 예. 뭐 슈퍼 스피커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예. 뭐 대리 외교다 뭐 용역하나 이런 얘기까지 들으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뭐 영국 가서 핀참 받고 그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이라고 했다는 얘기는 정치권에서는 예. 그 얘기를 한
유명한 정치 지도자가 데레사 메이라는 거거든요. 예. 저 사람 좀 이상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게 지금 정치권에 파다하게 돌고 있는데, 근데 그래서 지금 문재인 대통령은 이 나라 저 나라 다니면서 열심히 이제 북한의 제재를 풀어주자는 노력을 열심히 함으로써 판문점 선언과 평양 갔을 때 이거 환대를 갚으려고 무지하게 애를 쓰는데 예. 딱 할 정도로 판문점 선언이나 평양 선언 어디를 봐도 북핵 폐기라는 말은 없다 이겁니다. 예. 근데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이가 짜증을 내죠. 그러니까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이 예? 북한에서 지금 화났다. 화가 나 있는 거예요. 야, 판문점 선언에서 약속했잖냐 말이야. 예. 북한 비핵화는 약속한 적이 없습니다. 네. 김정은이가. 지금 그런 지경이니 지금 평양으로서는 한국 국민들이 야, 북한이 약속을 안 지킬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김정은이 약속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정은이가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게 야, 빨리 약속 좀 지켜라. 제재 완화하고 하는데 당신이 총대를 메고 국제적으로 노력을 하기로 했지 않나? 라고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재인 대통령이 기본적으로 엉터리 선언을 해놓고 왔고 그 엉터리 선언에 한반도 비핵화라고 되어 있는 것을 마치 북한의 비핵화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얘기를 하고 언론은 거기에 속아서 보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평창에서부터 쭉 거쳐서 지금까지 온 경과 자체가 문재인 대통령이 김정은의 부탁을 받아가지고 그저 국제사회에 열심히 허겁지겁 다니면서 맨발로 뛰고 졸리는 잠을 참아가면서 예? 열심히 지금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아, 예. 그러니까 참 제가 잠 얘기를 하시니까. 예? 아니 졸리는 잠을 참아가면서 그래 기름까지 넣어가면서 그 부인한테 예? 부인 잃어버릴 뻔하고요. 아니 그 부인한테 그래 그 체코의 수도가 뭡니까? 예. 프라하입니까? 프라하 경치도 보여줘야 되고 바쁘게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와서 딱 하게 된 거죠. 그 국민들도 이제 알게 됐거든요. 왜 저리 바쁘나? 예? 하고 짜증나게 되고 김정은이는 북핵 얘기는 한마디도 안 한다는 걸 이제 국민들이 조금 알게 되는데 예. 원래 그랬던 겁니다. 원래 이 판문점 선언 내용이나 평양 선언 내용을 보면 북핵 폐기라는 말 한마디도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 그게 이제 국민들이 조금씩 느끼고 있는 거죠. 예. 그런 겁니다. 아, 우리 국민들이 이렇게 좀 느껴가면서 제대로 이제 좋은 방향 쪽으로 가고는 있는데 정부에서 그러니까요. 이 국민연금이라는 거 그거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좀 피해보려고 꼼수를 쓴다.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정부가 피하려고 꼼수를 쓰는 게 아니고 예. 대통령이 그렇습니다. 아, 대통령이. 예. 대통령은 제가 며칠 전에 참 일국의 대통령을 무식하다고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이 국민연금 문제는 무식한 것뿐만 아니라 부도덕해요. 아. 부도덕하고 이 너무 대통령이 지난번에 그랬잖아요. 아까 우리 김민창 기자도 잠깐 그 얘기를 했는데 국민연금은 지금은 국민연금은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내는 것보다 훨씬 많이 주겠노라고 약속하면서 시작이 된 거예요. 처음에 그랬었죠. 처음부터. 예. 그러니까 앞으로 국민연금은 만지면 만질수록 그 구조를 고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더 내고 조금 덜 받는 거로 자꾸 바꿔갈 수밖에 없어요. 왜? 처음에 조금 내고 많이 받는 거짓말을 국가가 한 거거든요. 예. 그 거짓말을 해놓고 날짜는 이제 점점 다가오고 이제 연금 받는 사람이 막 늘어나기 시작하거든요. 저도 지금 내년도부터 연금을 받는데 어떻게 하시겠어요? 라고 지금 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보통 예. 지금 국민연금 내는 분들 중에 또 연금을 받는 분 중에 고소득층은 자기가 낸 것의 1.8배 정도를 받게 지금 돼 있습니다. 예. 그런데 저소득층은 자기가 낸 것보다 4배 정도를 받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렇군요. 이 계층별로도 또 완전히 다릅니다. 현재 저소득자들은 4배를 받고 고소득자는 1.8배를 예. 연금을 받게 돼 있는데 이게 이제 점점 사실은 지금 받는 것 이렇습니다. 우리가 연금 보험료를 내잖아요. 예. 보험료를 내면 보험료
이제 소득 대체율이라고 또 있잖아요. 몇 예, 프로를 예. 받느냐 하면 지금 40%를 받는데 예. 40%를 받는데 필요한 연금 보험료는 원래는 16%를 내야 돼요. 16%나 되나요? 예. 많이 모자란데요, 그럼 현재는? 그 지금 많이 모자라죠. 예. 지금 9%를 내고 있잖아요. 9%를. 네네, 네. 지금 9%를 내고 있는데 받는 거는 40%를 받도록 해놨거든요. 예. 근데 원래는 40%를 받으려 그러면 16% 정도를 내야 맞는 아하. 겁니다. 계산이 그게. 예. 근데 9%를 받으니까 40%를 그대로 둘라 그러면 이 9%를 계속해서 끌어올려야죠. 16%까지 끌어올려 가야 되는 겁니다. 네. 연금 전문가들은 그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모르는 거는 일반 국민들하고 한 사람이 더 모릅니다. 그 모르는 거는 문재인이라는 분이에요. 예. 이 대통령은 그래서 지난번에 보건복지부에서 9%로 돼 있는 거를 12에서 13 말씀하신 정도로 대로 올리자. 네. 그리고 이 40% 돼 있는 거는 그대로 둬야 된다 예. 하고 보고를 했잖아요. 예. 그 대통령이 버럭 화를 내면서 무슨 소리냐, 국민 눈높이에 맞추어라. 9% 내는 거는 그대로 내거나 더 줄이고 40% 받기로 한 거를 50%로 올리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이 답답한 양반이. 자기가 주려나 봅니다. 뭐 어떻게 주려나 모르겠네요. 그 돈이 어디에 있어요? 양산 뭐 별장 팔아서 몇 푼 된다고. 예. 그 이 답답한 분이 덜컥 그렇게 얘기했네. 예. 그러니까 연금은 지금 40% 받는 것도 요거 제대로 받으려 그러면 내는 거를 지금 9%에서 16% 정도로 끌어올려야죠. 올려야 예. 이게 맞는다 이거예요. 근데 소득 대체율을 10% 올리는데 저 보험료를 4% 정도 더 내야 되거든요. 4%당 예. 10%입니다. 그러니까 40%를 받으려 그러면 16%를 내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연금의 장기간에 걸친 계산의 기본 수학으로 공식입니다. 딱 나오는 거니까요. 네, 그 예. 공식이에요. 예. 근데 대통령이들 그게 국민 눈높이에 맞나? 이거 줄이든지 받는 걸 더 받도록 해야 국민 눈높이에 맞지 하고 자기 눈높이에서 얘기한 거예요. 국민들은 아무도 눈높이가 그게 있지 근데 않은데. 사실 이 국민들 얘기를 하시는데 진짜 걱정되는 국민은 20대, 30대입니다. 돈 내고 못 받아요. 아니 예. 지금 20대가 예. 나중에 내야 되는 예. 소득 보험료는 30%예요. 이 9%가 아니고. 예? 30%까지 내야 돼요? 지금 20대는 나중에 소득의 30%를 연금보험료로 내야 되는 거예요. 100만 원 벌어서 30만 원 연금 내고 그러면 이게 세금도 내야 내는 것이 되는데. 다냐? 예. 세금도 내야지 않습니까? 세금도 내야죠. 예. 그럼 지금 복지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금은 얼마를 내야 되냐? 이 계산도 벌써 한 10년 전 계산입니다. 지금은 훨씬 많아졌는데 예. 10년 전 조세연구원 계산이 소득의 48% 정도를 내야 된다고 계산을 했던 적이 있어요. 예. 지금 아마 50몇 프로 올라갔을 텐데 그럼 계산이 안 되는데요. 78%를 내야 된다는 얘기인데 100만 원 그러니까 벌어서 지금 78만 원 20대는 내고 22만 원 갖고 살라고요? 지금 20대는 가면 예. 자기 총소득의 70% 예. 내지는 80%를 국가에 바쳐야 되는 거예요. 야. 예? 그 짓을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연금 더 주라, 더 받자. 그게 국민 눈높이라고 지 눈높이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지라고 해서 미안합니다만은 자기 눈높이에서 예. 그게 지금 이 연금 문제를 둘러싼 골 때리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박능우가 미리 이제 오늘 발표하기 전에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청와대에 가서 보고를 했겠죠. 예. 안 했을 수도 있어요. 우리나라 대통령은 역대 대통령들이 이 장관들하고 1대1로 독대를 잘 안 하거든요. 네.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고 다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되면 그러니까 이제 청와대 갖다 주면 청와대 이제 비서들이 그 받아서 쭉 이제 썸머리를 해서 대통령한테 그 중에 누군가 가서 보고를 했겠죠. 했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대통령은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면 대통령이 이제 야 그거 참 곤란하지 않냐. 내가 지난번에 더 받고 그대로 내고 더 받는 국민 눈높이를 주장했는데 예. 정부가 그러면은
보험료도 더 내고 받는 거는 별로 더 못 받고 이런 안을 내면 내 체면이 뭐가 되나? 예. 이제 이렇게 얘기했겠죠. 예. 아니면 비서들이 혹시 그렇게 그 주장을 전에 했겠죠. 뭐 잘랐을 수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이제 부득이하게 정부안을 발표를 못하고 4개나 사회적 합의로 아. 우리는 이런 안을 줄 테니까 사회적 합의로 국민 여러분들이 결정 좀 해봐요. 이라고 던지는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자가 국민 눈높이 주장하다가 이런 헛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건복지부 장관이 대통령한테 가서 이렇게 저렇게 하겠습니다. 보건복지부의 속셈은 있겠죠. 예. 라고 보고를 했는데 대통령이 보고 야 내가 지난번에 국민 눈높이에 맞추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했겠죠. 그러니까 그게 아니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정부안이 발표는 못하고 경제사회노사정위원회에서 결정해달라고 던지는 이 박능우 장관도 딱 하게 되었지만 예. 그 뒤에 지금 오늘 드러나 있지는 않지만 문재인이라고 하는 분의 이분이 진짜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끌고 갈 만한 책임감이 있느냐, 이분이 정말 대통령으로서 국정을 끌고 갈 수 있는 지력이 있는가 하는 점에 있어서 저는 엊그제 노동부에 가서 노동부 그 과장 하나한테 최저임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예. 물어보는 것 같은 어처구니 없는 무지와 무식을 또 드러내는 해프닝이다. 지금 부하들이 박능우 장관이 오늘 기자 앞에서 나와서 발표는 했습니다마는 그 밑에 실무자들이 대통령을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대통령의 눈높이가 도대체 지금 어디에 있나 이게 30년 장기간에 걸친 보험 회계를 아는지 모르는지 이렇게 무책임할 수가 없고 이렇게 비윤리적일 수가 없고 이렇게 뭘 모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대통령 지지도는 아직도 너무 높다. 아직도 40몇 %라고 하니까 아직도 너무 높다 하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참 문재인 정부 이렇게 보고 있으면은 왜 대통령을 하셔갖고 이 고생을 하시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아니고 노무현 대통령이 대통령 알았으면 안 하는 건데 대통령 이런 줄 몰랐다고 얘기를 본인도 다 듣고 또 그걸 밀려서 하는 거죠 뭐. 등 떠밀려서요? 등 떠밀려서 하는 건데 그래서 다음 대통령은 좀 돌아가는 분을 시켜야 됩니다. 좀 뭔가 돌아가는 분을 대통령 아무나 뽑으니까 건강검진도 이런 잘 일이 하셔가지고 벌어지는 좀 거죠. 건강한 대통령 분으로. 지지율이 45%라고 오늘 갤럽이 발표했는데 제가 볼 때는 아직도 너무 높다 이거. 예. 예? 그렇게 생각이 드는군요. 예. 주필님 오늘 논평 감사드립니다. 예. 자유민주 시민 강좌. 자유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을 살아가는 여러분을 위한 필수 강좌입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후 2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방위 산업은 우리의 안보하고 아주 밀접하게 연관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방위 산업이 34년 만에 처음으로 그 실적이 어마어마하게 폭락했습니다. 그동안은 실적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었는데 9분의 1 토막이 났더라고요.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났을까요? 홍준표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내 방위 산업이 위기에 몰렸습니다. 2002년부터 흑자를 유지해오던 방산업체들이 2017년 적자로 전환하는 등 급격한 수익 악화가 발생했습니다. 14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의 2017년 방산업체 경영 분석 자료에 따르면 93개 방산 지정업체의 작년 방산 부문 영업이익은 9분의 1 수준으로 추락했습니다. 연간 영업이익은 2014년에서 2016년까지 평균 5천억 원대를 유지했지만 2017년 602억 원으로 급감했습니다. 영업이익률은 제조업 평균인 7.6%와 비교하면 방위산업의 영업이익률은 0.5%로 심각한 수준입니다.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의 방산부문 매출액은 수출 부진으로 2016년 1조 9천억 원대에서 작년 1조 원이 줄어 반토막이 났고 당기순이익은
1,201억 원에서 마이너스 2,618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방산업계 1위인 LIG 넥스원도 장거리 레이더 사업 중단 등의 영향으로 2016년 770억 원의 흑자를 보였던 당기 순이익이 작년 마이너스 86억 원으로 적자 전환했습니다. 방산업계에선 정부의 방산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제도적인 허점을 방치해놓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보통 다른 국가들을 보면 지체상금의 한도를 정해놓고 있지만 국내에선 지체상금에 대한 상한선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지체상금이란 정해진 기간에 사업을 끝내지 않으면 부과되는 벌금입니다. 실제로 국외 조달의 경우 지체상금의 한도가 계약금액의 10%이지만 국내 조달은 지체상금의 상한선이 없어 심지어 계약금액보다 지체상금이 더 커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우조선해양은 통영함 납기 지연으로 1,000억 원대 지체상금을, 총기 제작업체인 S&T 모티브도 1,000억 원대에 육박하는 지체상금을 각각 부과받은 바 있습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계약 기간에 사업을 완료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며 국내의 지체상금 제도는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납품을 하고도 100% 완벽한 장비란 없다며 장비를 쓰면서 생기는 문제를 개선해 나가는 것도 한 과정인데 국내에선 아무래도 문제가 생기면 비리로 몰리기 십상이라고 토로했습니다. 덧붙여 미국은 무기 개발에 실패했다고 제재를 가하거나 비리로 몰고 가진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외에도 계약 불이행이나 원가 부정 등을 이유로 방사청이 방산기업에 가하는 제재가 과도하게 엄격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처럼 방산업계에선 정부의 방산업계에 대한 낮은 이해도가 과도한 규제로 이어지거나 사소한 문제도 비리를 몰고 간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정작 마땅한 개선책은 나오지 않는 상황입니다. 한편 카이의 경우 올해 약 18조 원 규모의 미국 고등훈련기 수주도 실패함에 따라 향후 수익 개선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자유, 진실, 시장, 페레뉴스입니다. 저희 페레뉴스에서 윤일성 팀장이 이 혁신학교의 문제에 대해서 또 혁신학교를 둘러싼 조희연 교육감과 이 학부모들의 마찰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도해드리고 있는데요. 저희 윤 팀장이 오늘 또 대단한 단독 보도를 하나 잡았군요. 혁신학교에서 근무한 그 교사를 인터뷰하셨다고요? 네. 예. 혁신학교에서 2013년부터 2016년까지 3년간 근무한 경험이 있는 네. 현직 교사입니다. 현직 고등학교 교사님이신데 네. 오늘 이 학부모들이 지금 서울시 교육청에서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혁신학교를 반대하는 이 시위에 직접 참가하셨습니다. 아, 교사가요? 예. 예. 그러면서 이제 이 학부모들에게 이 혁신학교가 정말 있어 보니까 이렇더라. 정말 문제가 심각하다.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서 그 기사를 보고 직접 오늘 현장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하, 그랬군요. 자, 그 선생님께서 실제로 혁신학교에서 근무를 하셨으니까 혁신학교 과연 어떤 곳인가요? 딱 한마디로 정교조 학교라고 이렇게 딱 일가를 하셨는데요. 네. 지금 이제 인터뷰 내용을 듣겠지만 이 해당 선생님께서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혁신학교가 많지 않습니다. 고등학교는. 예. 그래도 이제 그 몇 개 안 되는 서울 시내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 한 곳에서 3년간 근무하면서 경험했던 얘기들인데 정말 이 수업 중에 정치 교육을 한다거나 또 그 학생들이 뭐 축제하고 남은 수익금을 뭐 어디 특정 노조에 뭐 돈을 갖다 준다거나 아주 정치적인 일을 뭐 일상적으로 하고 있었다. 아니, 학교가 아니라 이거는 혁신이 아니라 혁명학교인데요, 완전히. 예, 거의 야. 그런 식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학력 저하라는 측면에서는 말도 할 수 없다라고 했습니다. 대학 진학률이 현저하게 떨어진다고 말했습니다. 예. 인터뷰 내용을 한번 같이 보시고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예. 예. 어머니들이 혁신학교를 반대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좀 뭔가 도움을 줘야겠다. 실제로 혁신학교가 어떤지 그 혁신학교에서 겪어본 사람들이 말을 해주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래서 나왔고 오늘 어머니들하고 어르신들이 굉장히 혁신학교에 대해서 분노하고 있는 걸 보고서 저는 충분히 그게 공감이 가는 거거든요. 실제로 혁신학교에서 3년을 지냈기 때문에요. 2014년 9월의 일인데요. 그때 한참 그 자동차 노조 사건이 법원에서 재판이 이루어지고 있던 시기에 학생들에게 자동차 노조에 대한 이야기를 수업 시간 중에 많이 한 걸로 들었어요. 9월 20일쯤 교직원 회의에서 선생님들이 8월 말에 축제가 있었는데 축제에서 학생들이 모금한 수익금을 어떻게 쓸 건가를 이야기해달라고 회의를 하자고 했어요.
저는 당연히 다른 학교에서 같으면 축제 수익금을 도서관에 기증해서 책을 쓴다든지 책을 산다든지 그런 식으로 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부장교사 5분 정도가 한 분이 일어나서 이 축제 수익금을 자동차 노조에 내면 어떻겠습니까? 라고 말을 하자마자 5명 정도가 좋습니다 하고 큰 소리로 말을 해가지고 아하. 뒤에 앉은 선생님들이 깜짝 놀랐거든요. 예, 2010년까지 전교조 생활을 했었는데 한 2000년 넘어가면서부터 실망을 했어요. 선생님들이 연가 투쟁 벌이는 걸 보고서 어떤 이념을 위해서 학교 수업을 빠진다는 거는 안 된다고 생각해서 좀 불만이 있었는데 김성곤 교육감님이 인권 조례를 내놓고 그때부터 좀 실망스러워서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전복할 때 가고 싶은 학교를 1지망부터 8지망까지 쓰게 되어 있는데 이 혁신학교의 일반 선생님들은 1지망을 잘 안 써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1지망을 쓰면 거의 가는 걸로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전교조 선생님들이 다른 학교에서는 부장교사 역할을 잘 안 하고 있는데 이 혁신학교에 와서는 거의 대부분 부장교사가 전교조 교사입니다. 제가 경험했던 혁신학교의 일단 대학 입시, 대학 진학률이 다른 학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아요. 배정을 받았던 학생들이 1학년 때 전학을 많이 갔어요. 공부를 할 만한 학생들은 전학을 다 갔고 강성 전교조 선생님들은 수업을 열심히 한다는 느낌 안 들고 말이 좋아서 토론 수업이지 토론 수업을 제대로 하려면 훨씬 더 수업 준비가 많이 필요하거든요. 제대로 하려면 수업 준비를 많이 해야 되고 그냥 대충 하면 편한 게 토론 수업이거든요. 와, 이거 전 너무 충격인데요. 아니, 예. 학생들이 축제해가지고 축제 수익금을 특정 그 자동차 노조에다 준다고요? 예, 저거를 교무회의에서 교사가 안건으로 낸다는 자체가 저도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니, 전교조. 저거는 뭐 교사가 아니라 정치 집단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데요. 예. 당시 2014년에 뭐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한 자동차 회사의 노조입니다. 예. 당시 그 노조가 뭐 불쌍하다, 뭐 약자다 이런 식으로 수업을 엄청 많이 했다고 이야. 하고 저런 수업 끝에 이제 축제에서 생긴 수익금을 대개는 이제 책을 사는데 저기서 이제 노조에 기부하는 형식으로 했다고 지금 해당 교사는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니, 이 선생님은 거기서 가르치셨으니까 그 실태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잖아요. 예, 교무회에 직접 아니, 도대체 있었던 얼마나 것입니다. 공부를 안 가르쳤으면 학생들이 1년 다니고 나서 다 도망갑니까? 그래서 실제 지금은 이제 일반 학교에 계신데요. 네. 지금 일반 학교도 사실은 2012년인가 11년부터인가 이제 네. 혁신학교를 신청해서 했다가 예. 너무 학력 저하가 현저하게 일어나서 최근에 다시 그 혁신학교 지정 취소를 신청해서 일반 학교로 돌렸습니다. 아니, 참 그러고 있는데 조희연 교육감은 지금 송파구에서 혁신학교를 갖다가 지정을 하면은 학부모들의 투표가 있으니까 문제가 생기니까 그걸 싹 다 날려버리고 맞습니다. 학부모들이 없는 새로 신축되는 그 학교에다가 그냥 혁신학교로 그냥 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 올해 이제 빈집털이라고 하죠. 그 아직 학부모가 없는 학교에 총 5곳에 일단 지정을 했는데 5곳 중 3곳이 지금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엄청난 포지션이죠. 이게 퍼센트가 높습니다. 지금 반대 목소리가 큰데도 불구하고 오늘 결국 14일 날 그 3곳의 반대를 이제 수용하는지 그 여부를 발표하기로 했는데 5시에 저희가 이제 확인한 결과 예비 혁신학교라 그래서 1년간 유예 기간을 둔다고. 그래서 학교를 다니면서 1년 동안 이 학부모들이 반대가 많으니까 설득 작업을 하겠다는 그런 취지로 예비 혁신학교라는 그 조금 모호한 개념. 예비 혁신학교의 선생님들은 어떤 선생님들인가요? 결국은 이제 혁신학교 선생님들이 가서 1년 동안 학부모들하고 설득 작업을 하는데 수업은 안 한다는 얘기입니까? 1년 동안 학생들이 학교에 갔는데 예. 이걸 혁신학교로 갈지 안 할지를 1년 동안 논의를 하자는 것은 아니, 수업은 어떻게 진행할 것이며 사실은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지금 서울시 교육청은 예. 대안이라고 지금 제시한 거고 네. 학부모 의견을 반영한 거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혁신학교로 강행할 건데 너네가 이렇게 우니까 예비 혁신학교로 1년 해줄게. 딱 이 말입니다. 이 말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그런 자료를 지금 딱 한 장 냈는데 여기에 지금 학부모들은 오늘 엄청 반발하겠죠. 엄청난 반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미 오전 11시부터 1시까지 매일 이번 주 내내 집회를 했고 지난달 30일로 집회했고 13일로 집회를 했고 예. 오늘부터는 촛불 집회도 저녁에 지금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추운 날씨에 이 30대 학부모들입니다. 이제 초등학교를 네. 보내야 되고 중학교 자녀를 두고 있는 제 나이 또래 어머니들이 지금 나와서 거리에서 지금 촛불을 든다고 이런 상황을 지금 서울시 교육청이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 교사 선생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제가 이제 이 인터뷰 끝나고 들은 얘기인데 자기가 지금 있는 학교가 혁신학교 끝나고 이제 일반 학교로 갔는데 예. 혁신학교 있는 기간 이 3, 4년 동안에는 서울에 있는 이제 스카이, 이제 명문대, 소위 서울대 연고대라고 하는 예. 그 대학에 한 명도 못 보냈답니다. 근데 딱 일반 학교로 돌아서자마자 올해 2명의 서울대생을 배출했다고 하니까 정말 이게 고등학교에서는 이제 정말 심각한 얘기고, 이게 고등학교는 지금 199개, 200개 가까이 되는 혁신학교 중에 고등학교는 10몇 개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초등학교가 제일 많고 중학교로 줄어들고 고등학교 점점 줄어들고 있어서 학력 저하 문제 때문에 점점 고학력으로 갈수록 선호하지 않는데, 지금 초등학교 이렇게 넓혀 놓으니까 초등학교 졸업한 혁신학교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람들이 갈 중학교가 없고, 이게 또 학력 차이가 나기 때문에 혁신 중학교로 가야지만 이게 유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혁신 중학교, 혁신 고등학교로 계속해서 지금 이미 지정이 늘어난다면 이건 정말 이 공교육은 혁신이 아니라 붕괴가 되는 거라는 생각이 저는 이 취재를 하면서 많이 들었고, 이 얼마나 답답하면 현직 교사가 자기 월급을 주는 교육감 욕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예. 이건 보통 사태가 아닌데 전혀 반성을 하지 않고 있고 이거 대책도 이렇게밖에 못 내면 문제가 좀 심각합니다. 제가 몇 번이나 말씀드렸지만은 당신들 애부터 먼저 보내십시오. 당신들 애를 먼저 혁신을 가르치던지 혁명을 가르치시던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하십시오. 딱 이 말밖에 드릴 말이 없습니다. 계속 어떻게 결과가 나올지 모르겠는데요. 임 팀장 좀 예. 고생 좀 해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패는 퀴즈쇼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거 해보. 이제 국내법 어기면 서비스 끊는다. 이 뭔 소리고? 그렇죠. 전문 용어죠. 여기에 적용. 우리 민족끼리 아시죠? 문별당시. 당신들 했던 그 언론 표현의 자유 침해 적반하장 아닙니까? 제가 말했죠.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 코리아 패싱. 이건 정말 한 번도 경험 못해본 것 같습니다. 왕이 탄생했다던데 마차가 말을 끄는 격이라고라. 마차가 말 어떻게 끄려. 웃기네. 전국토 태양광 패널로 언제나 전기수에 전기료 인상. 뭐 그거 마십니까? 우리 피는 절대 해고하지 않죠. 본인은 지지하지 않는 국민 모두를 섬기겠다 말했던 것 같은데. 무엇이 중헌디? 이달 중에 청기와 사랑채의 방송 스튜디오 차린다면서요. 그 한국 정책 방송 있는데 그걸 굳이 만드는 이유가 뭐죠? 그야 모르죠. 지지율 때문인가? 쇼도 적당히 해야지. 그럼 문제 나갑니다. 오늘 정답구 없나? 오늘 정답구 없지? 무엇이 중헌디? 내용의 줄거리를 듣고 제목을 맞춰주십시오. 화려한 옷을 좋아하는 임금님에게 어느 날 사기꾼 재단사 2명이 찾아옵니다. 임금님을 완전히 벗겨놓은 채 너무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칭찬해줍니다. 이 이소부화의 제목은 무엇일까요? 1. 경제왕 2. 태양왕 3. 고용왕 4. 벌거벗은 임금님. 헷갈리노? 안철수님 멋진 사람들 고용해서 당한다는 내용인가? 3번 고용왕 하겠습니다. 맛있어. 문배일님 위원장님도 생각나네요. 정답 2번 태양절 하겠습니다. 태양왕 태양절이 아십니까? 무엇이 중헌디? 위원장님 정신 차려. 최대장님 정답은 4번 벌거벗은 임금님이죠. 최대장님 정답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기조와 함께하는 저널리즘 스쿨. 신문, 방송, 학계, 명강사들과 함께 자유언론과 언론인의 자세를 배웁니다. 12월 17일 월요일부터 1월 11일 금요일까지 월, 수, 금 주 3회로 매회 오전 10시부터 2시간 진행됩니다. 예비대학생을 위한 교양 강좌. 예비대학생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세상을 보는 눈을 길러드립니다.
12월 22일 토요일부터 1월 19일 토요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 2개의 강좌로 찾아갑니다. 강좌 내용과 일정 등 자세한 사항은 베렌마이크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끝으로 국회에서 아주 중요한 토론회가 있어서 하나 더 광고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경기도 성남중원구의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이 개최하는 토론회인데요. 선거구제와 공천제도 개혁을 통한 민주적 국민정당으로의 발전 방안 토론회라고 합니다. 12월 19일 수요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2층 제8 간담회실에서 개최가 되고요. 현 공천제도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국민과 유권자가 주인인 정당, 국민정당으로서의 공당 정치가 가능하도록 하는 이 공천제도의 개선 방안을 모색해보는 행사라고 합니다. 시간 되는 분들 가셔서 19일 수요일 오전 10시라고 하니까 한번 참석해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내일 또 날씨가 굉장히 추운데 태극기 집회 열립니다. 태극기 집회 하실 때 옷 든든하게 입으시고요. 그리고 마스크 꼭 하시고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